세상을 들썩들썩하게 한 풍문. 모든 풍문을 아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밀착 토크. 풍문으로 들어쇼. 들어쇼. 이번 주 뜨거운 풍문입니다. 1990년대를 휩쓴 옛날 스타 강수지 씨와 김국진 씨가 한 네. 예능 프로그램에 커플로 출연해서 일명 중년의 로맨스로 화제를 모았죠. 네, 맞아요. 김국진 씨와 강수지 씨가 그 프로그램에서 너무 달달하게 썸을 타더라고요. 그 두 분 약간 되게 귀엽게 생기셔서 치와와 커플이라는 아, 지금 생겼는데 맞네요. 뭐 시청자들도 그래서인지 이제 정말 사귀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얘기들을 많이 하셨고요. 맞아요. 그런데 그런데 이 두 분이 드디어 Congratulations, 결혼을 한답니다. 아 진짜 드디어 네. 저는 축하해주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열애는 축하가 되네요. 진짜 기분 좋은 풍문인 것 같아요. 진짜 네. 되게 기다려왔었는데 솔직히 두 분 다 되게 결혼에 대한 좀 이혼에 대한 아픔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그 두 분이서 요즘 또 활동도 되게 많이 하시고 사랑도 키워가시고 이런 모습 보니까 되게 기분이 좋네요. 너무 좋네요. 저희 선배님이시잖아요. 이 두 분의 열애 사실을 우리 강희룡 국장님께서 단독 취재를 하셨다고. 아, 정말 능력자다. 잠깐 죄송한데 하 기자하고 김 기자는 놀아요? 혹시 여기서 처음 들었어요? 혹시 아니죠?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제가 직접 취재를 했습니다. 김국진 씨하고는 뭐 제가 데뷔 때부터 쭉 뭐 아주 친하게 잘 지냈던 그런 사이였고, 물론 김국진 씨가 이거를 얘기할 줄 리는 없고 저한테. 강수지 씨. 맞아요? 왜 얘기를 안 해줘요? 아니, 제가 다 알고 취재를 다 마치고 전화를 했는데도 네. 끝까지 아니라고 나중에 처음에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자꾸 이제 그랬었는데 나중에는 알겠습니다. 밥을 사십시오. 뭐 이렇게 이제 흔쾌히 그 교제 사실을 이제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취재하게 된 계기는 강수지 씨 친척 한 분을 제가 또 제 지인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뭐 인맥을 총동원하셨네요. 만나서 뭐 얘기를 하다가 이분이 강수지하고 최근에 만났더라고요, 직접. 강수지가 직접 털어놓은 얘기라서 이거는 뭐 김국진 씨가 아무리 아니라고 그래도 근데 결국에는 뭐 인정을 했지만 어쨌든 좋은 얘기라서 아주 정말 박수를 저도 많이 쳐줬습니다. 그 김국진 선배도 그렇고 강수지 선배님도 그렇고 두 분 다 어떻게 보면 뭐 아픔이 있으셨던 분들이라 그렇죠. 조심스러우셨을 거예요. 그리고 맞아요. 이거를 누구보다 이렇게 좀 쉽게 누군가한테 알린다라는 것도 조심스럽고 모든 것들이 다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강희룡 국장님하고도 친하지만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 예, 바로 그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주변 취재는 충분히 두 사람 관계는 확신을 가졌어도 그래도 본인 얘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김국진 씨랑 통화를 아주 장시간 통화를 했는데도 김국진 씨가 끝까지 지금 우리 이상민 MC가 얘기한 것처럼 자, 나이가 한두 살이 아니다 이제. 한 번씩 아픔을 겪었던 사이고 이제 우리가 둘이 사귀는 얘기를 하면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될 그런 거고, 물론 결혼 약속했다는 얘기도 물론 들었습니다. 사실은 들었지만 본인 입으로 그 얘기를 하기는 좀 빠르다. 조금 시간을 좀 기다려달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고, 하지만 뭐 두 사람이 이미 웬만하면 기다려주시지 그러셨어요. 지금 남의 입을 통해서 나왔잖아요. 왜? 아니 남의 인생이라고. 그게 아니라 두 사람이 이미 이제 뭡니까 그 말을 너무 더듬으시는데요, 지금. 이미 가족 같은 분위기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 강수지 씨의 딸 비비아나 딸을 이제 굉장히 이뻐하고 그런 뭐 딸도 또 김국진 씨를 또 좋아하고 이런 그렇구나. 관계가 좀 잘 무르익어서 조금 이제 물론 본인들이 입으로 그 조율을 해서 발표를 하고 싶겠죠. 그렇지만 또 뭐 저희 기자 입장에서 또 꼭 그럴 수는 없으니까 네. 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고 네. 두 사람의 네. 관계에 대해서 지난 1년간 사실 알고 싶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궁금증을 네, 좋겠어요. 잘 굉장히 어울려. 궁금한 게 그래요. 열애까지는 그렇다 쳐도 이제 앞으로 그 다음 단계 결혼을 위해서 이제 두 분의 양가 부모님들 혹시 상견례는 하셨나요? 그 부분은 제가 이제 그 고모님한테는 그렇게 부모님들이 인사를 드린 걸로 얘기를 들어서 김국진 씨한테 물어봤더니 부모님들한테 서로 상견례 한 건 아니다. 그리고 이제 뭐 부모님들이 각자 인사는 했고 두 사람의 관계를 설명을 해서
이런 관계라는 거는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최근에 서울로 영구 귀국을 합니다. 어머님은 한 달 전에 오셔서 지금 요양병원에 계시고 어머님 치매 증상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아버님은 미국에 30년 이상 살았던 미국의 어떤 저기를 다 정리하고 와야 되기 때문에 한 달 정도 더 걸린다, 돌아오시는데. 그래서 돌아오시면 이제 결혼 얘기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서로 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 이게 이제 강수지 씨 고모 얘기니까 또 뭐 취재를 너무 고모님께 의지하는 거 아니세요? 발로 뛰셔야죠. 부모님 단독 취재. 그럼 지금 사실 측근들의 입장은 확실하게 밝혀졌는데 가장 중요한 건 당사자분들이잖아요. 네. 당사자분들의 입장은 어떤 상황인가요? 김국진 씨는 우선 TV에서 시청자들이 보시는 그대로라고 보시면 된다. 두 사람의 관계를.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TV에서 늘 두 사람이 마치 사귀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네. 근데 그게 실제로 그렇다는 거를 이제 얘기했고요. 굉장히 애틋한 감정으로 좋은 감정으로 지내왔고 한 1년 정도 됐다고 그러니까 또 주변에서도 아주 절친한 사람 연예인들도 모를 만큼 감쪽같이 둘만이 어떻게 그런 데이트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진짜였어. 네. 근데 이런 프로 나올 때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런 프로가 끝나고 남남이 되거나 아니면 그들이 따로 연인을 만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는데 이렇게 갑자기 프로를 끝난 상태도 아닌데 프로가 하는 도중에 갑자기 연인인 것을 밝히니까 되게 기분이 좋고 근데 더 배신감도 자연스러운 거죠, 그냥. 느껴지는 그런 것도 없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오늘 뭐 어떤 기사를 봤더니 윤정수 씨가 저희도 사귀어야 되나요? 거기에 끼어들어오네. 되게 걱정하더라고요. 다음에 진짜 자기 김숙 씨랑 사귀어야 되나, 결혼 발표를 해야 되나. 그랬더니 김숙 씨가 하는 얘기가 우린 그냥 임신 발표를 합시다. 진짜 멋있다. 저기 김국진 씨 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형님이고 네. 저기 또 골프의 세계로 인도해 주신 분이고 그래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형님. 예. 진짜 축하드리고 저희가 라디오스타에서 일부러 막 결혼을 갖고 막 재혼을 가지고 일부러 짓궂게 많이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형님이 지금 요즘은 많이 이렇게 녹았지만 그 당시 해동 인간이었기 때문에 녹이려면 그런 거밖에 없다 해서 많이 일부러 김구라 씨나 윤종신 씨가 짓궂게 굴면 그때마다 김국진 씨가 한 얘기가 있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랬거든요. 이렇게 일도 하면서 사랑도 잡고 역시 고수십니다. 잘하셨네. 이 두 분은 프로그램 안에서도 많은 분들이 느꼈다시피 정말로 묘한 기류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이 첫 방송 때부터 강수지 씨가 김국진 씨에게 오빠라고 부르는 한마디에도 김국진 씨는 굉장히 웃음이 만발했다고 하고요. 강대승천. 둘은 또 함께 그 프로그램 내에서 썰매를 타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카메라 밖에서도 서로를 굉장히 다정다감하게 챙기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면서 그 제작진들 사이에서도 저 둘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 덕에 두 사람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치와와 커플이라는 별명으로도 불리게 됐고 이 프로그램에서 공식 1호 커플이 됐습니다. 아니 사실은 뭐 최근에 라디오스타를 촬영하면서 김국진 씨를 바로 옆에서 뵀는데 사실은 그런 느낌을 전혀 받을 수 없었고 또 서장훈 씨가 워낙 김구라 씨랑 친해서 몇 번을 물어봤대요. 네. 아니 프로그램을 보면 느낌이 약간 사귈 것 같기도 한데 그렇지. 형 혹시 뭐 느끼는 거 옆에서 뭐 이렇게 좀 눈치챈 거 없어요? 그랬더니 야 전혀 없다. 김구라 전혀. 씨가요? 네, 김구라 씨가 전혀 그런 걸 뭐 눈치챌 수가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리고 또 그런 그 러브라인을 이렇게 뭐 만들어준 그런 프로그램에서 실제 커플로 탄생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어렵긴 사실. 하죠. 그 의심은 뭐 많으나. 더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그게 정말 진정성 있는 얘기를 나누다가 정말 푹 빠져가지고 어떻게 좀 진행이 되지 않으면. 맞아. 근데 과거에 라디오스타에서 김국진 씨가 자신의 감정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김구라 씨 잠깐 참고 설명을 드리자면 김구라 씨는 남의 수입이나 뭐 학연지연 그다음에 승진 관계 이런 거 굉장히 밝으나 그렇죠. 러브라인은 아주 전쟁이 그 촉은 굉장히 약해요. 김구라 촉이 굉장히 약하고요. 그래서 김구라 씨한테 그걸 물어본 것 자체가 잘못된 거고요. 서장훈 씨가. 그리고 김국진 씨가 어떻게 빠져나갔냐면 이분이 역시 고수인지라 개그로 승천한 거죠. 오히려 정면 돌파를 합니다. 아니다라고 부인을 하거나 정색을 하면 오히려 더 의심을 할 텐데 박나래냐 장도연이냐 이렇게 이상형 월드컵을 했더니 갑자기 김국진 씨가 뜬금없이 강수지 위도 있고 진짜면 저럴 리 없어 이게 그렇게 되잖아요. 아니, 그 둘이 진짜 싫었을 수도 있잖아요. 장도연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더 사람을 확실하게 됐을 수도 있어요. 새로운 학설이네요. 둘 중에 한 명 무조건 대답하기 싫은 거야. 그러네. 새로운 학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집밥 백선생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백종원 씨에게 요리를 배운 다음에
김국진 씨가 강수진 씨의 생일상을 직접 차려주고 이거 우와. 대단한 로맨틱가입니다. 저는 그게 기억나요. 그 생일상 차려줬던 그 방송에서 김국진 씨가 강수진 씨한테 그 시를 써줍니다. 기억나십니까? 시 내용이 시 제목이 일단 문이에요. 아, 그러니까. 맞다. 똑똑똑 누구세요? 수지예요. 아 너구나. 넌 두드릴 필요 없단다. 아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거 아마 느끼하다 좀. 미스 A 수진 줄 알고 이랬던 거 아닌가요? 수지는 그냥 들어올 수 있다. 아니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이 방송을 보고 서장훈 씨가 바로 전화를 해서 물어본 거래요. 서장훈 씨가 김국진 씨를 잘 알아서 이런 농담이나 이런 시를 하실 분이 아닌데 이걸 하시길래 이거는 느낌이 분명히 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바로 김구라 씨한테 전화해서 물어봤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 두 분이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으면서 사실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살아온 두 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두 분의 과거의 어떤 그 화려했던 그 시절을 또 생각하면 정말 엄청났죠. 최고였죠, 뭐. 그죠? 두 분 다. 최고였죠. 그 90년대에 강수지 씨하고 김국진 씨, 개그맨 김국진 씨 데뷔 시기도 좀 비슷해요. 강수지 씨는 노래를 하고 싶었지만 초창이 굉장히 힘들었대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가수 꿈을 포기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힘들었는데 미주 대학가요제 미주 대회에서 금상을 받으면서 그런 부각을 나타냈고 당시에 송승환 씨, 제작자 송승환 씨가 그걸 보고 도움을 많이 줘서 이제 청초한 그런 이미지로 강수지 씨가 이제 국내 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수지 씨가 없었으면 남학생들 공부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책받침에 있거나 맞아. 연습장 표지에 있거든요. 그분이. 그래서 나오자마자 억소리 나는 외모 때문에 모든 남성들에게는 초항을 받았고요. 동시에 모든 여성들에게는 적이 됐어요. 기억나네요. 강수지 씨 때문에 그 당시 이제 요정 스타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네. 최고의 여신이었죠 그 시절에. 네, 1990년대 가요계를 대표하는 스타가 강수지 씨라면 예능계에는 김국진 씨가 대표적인 코미디언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 김국진 씨 같은 경우에는 91년 제1회 대학 개그제로 데뷔를 했습니다. 당시 동기 개그맨은 유재석 씨, 남희석 씨, 김용만 씨, 박송 씨 등이 있었고요. 결국 두각을 나타냈던 거는 바로 김국진 씨였어요. 당시에 코미디 대상 신인상을 수상한 게 바로 김국진 씨였거든요. 뭐 시대는 다르지만 좀 인기를 비교해 보자면 지금의 윤우님, 유재석 씨보다 더 절대적인 인기를 누렸던 것이 그 시대의 김국진 씨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강호동, 유재석 뭐 이런 기타, 남희석 이런 개그맨들이 가서 받아 적었어요. 객석에서 숨어가지고 너무 개그를 잘하고 막 MC를 잘 보니까 최고였죠. 강호동 씨가 직접 한 말입니다. 방송에도 나갔고 받아 적을 정도로 한 10년 정도를 이분이 해 먹은 분이니까 김느님이었어요. 김느님. 맞아. 그러니까. 김느님. 유행어 진짜 많았잖아요. 그렇죠. 밤새지 마란 말이야. 이것도 있었고. 여보세요? 아, 너무 배용만 선배님 같은데. 여보세요 또, 드시잖아요. 여보세요? 뭐 이것도 여보세요? 있었고. 맞아요. 여보세요? 나 소화 다 됐어요. 밤새지 마라 말이야. 진짜 따라는 김국진 못하겠네요. 그 당시 CF 엄청났죠. 그렇죠. 크고 작은 거 합치면 100개 정도 하셨다. 100개가 상상이 되십니까? 그것도 있었어요. 어라? 어라? 아니, 뭐 한두 개가 아니었죠. 그때 진짜 당시에 이제 거의 한 일주일에 1억씩 번다 이런 얘기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김국진 씨 하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국진이빵. 나는 국진 씨 영화. 매점에서 맨날 사 국진이빵이 먹었어. 진짜 얼마나 인기를 끌었냐면은 이제 국진이빵이 나올 때 그때 당시 그 식품 회사가 거의 부도 위기였다 그래요. 6개월치 막 그 월급 못 주고 그랬는데 국진이빵 매출이 200억을 찍는 바람에 그 회사를 살렸죠. 대단한 매출이었죠. 다 근데 맛도 김국진 씨가 있었어.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었기 때문에. 맛있었어요. 이 문화에. 그때 되게 어렸어가지고 그 빵만 기억하고 솔직히 김국진 선배님에 대한 인식을 못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알지만 그때 아직도 그 맛이 저는 기억이 나요. 맞아. 진짜 맛있었어. 확실한 건 유재석 빵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김국진 씨가 더 당시에 더 뛰어났다. 뭐 저는 유재석 씨랑도 친하지만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아류로 나온 게 용만이 핫도그가 있었거든요. 용만 씨가. 용만이 호빵도 있었어요. 네, 근데 창피합니다. 네. 창피하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방송사는 이제 김국진
모시기 전쟁인데요. 그래서 뭐 PD들이 뭐 맨날 집 앞에서 뭐 맨날이 뭐 거기 가서 기다리기도 하고요. 김숙 씨가 또 약간 인정에 약하거든요. 맞아. 그런 거 얼굴 보고 얘기하면 안 되니까 김숙 씨 정말 잘 피해 다니고 잘 숨습니다. 그래서 특종 찍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1월 1일 날 12월 30일까지 스케줄이 다 결정이 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갤럽 설문조사에서 1999년에 건국 이래 최고의 인기 연예인에서 건국이래요? 네, 건국이래 대한민국. 우와. 조선시대는 다른 분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1위로 조용필 씨를 제치고 1위로 뽑힐 정도로. 멋있어. 난 진짜 너무 멋있어. 어마어마하셨던 분이네요. 지금 생각하니까. 지금도 그런데 계속 롱런을 하고 계시죠. 예. 두 분이 약간 공통점이 3가지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가장 최고의 위치에도 올라보았고 또 약간 인생의 슬럼프도 겪어보셨고 또 마지막 한 가지는 두 분 다 굉장히 선한 에너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는 거. 그래서 약간 지금 굉장히 방송들이 되게 물어뜯고 공격하고 들추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 속에서 약간 두 분의 선한 에너지가 또 이렇게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난 게 아닌가 싶고 또 앞으로도 또 더 활발하게 두 분이 같이 뭔가 많이 하셔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네, 강수지 씨와 김국진 씨 두 분은 힘들었던 시기를 잘 이겨내고 지금은 멋진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시는데요. 두 분 다 정말 예쁜 꽃길만 걸으시길 바랄게요. 2016 걸그룹이 뜬다. 걸그룹의 비하인드 스토리거든요. 걸그룹 멤버들이 모두 사랑에 빠졌다라는. 한 해에만 무려 6건의 열애설이 있었더라고요. 또 열애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퍼지는 이유가 볼만큼 벌어서. 팬 때문에 운명이 바뀌기 전에 저 때문에 운명이 바뀌었죠. 진짜요?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나와주십시오.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네. 대한민국 빅3 3대 기획사에서 이분들 때문에 걸그룹들의 데뷔를 미쳤다고 합니다. 네. 궁금하시죠? 나와주십시오. 2016 LT presents C.I. beat to the way with the best just run away. C.I. beat to the way we gonna rock show you my way. C.I. beat to the way better than diva 너 건 getting diva 우리를 단 diva we the top girl. 왜 불러 왜 아픈 날 불러 왜 불러 왜 아픈 날 저 팔을 벌려 나를 꼭 안아줘. 저 푸른 바람이 파란 물결 속에 떠다니는 괴로움 누가 날 불러 여기까지 왔는지 더 이상 나도 널 사랑할 수조차 없다는 걸 아는데 뒤에서 나를 부르는 건 누구야. 다가오지 마. 그럴 수 없어. 날 내버려둬. 그 누구도 날 진정해준 사람 없었어. 난 꿈이 없어. 날 잡아봐. 날 잡은 건 너의 실수야. 나보다 더 좋은 여잔 얼마든지 왜 불러 왜 아픈 날 불러 왜 아픈 날 저 팔을 벌려 나를 꼭 안아줘.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아, 우리 이제 소속사 가수들 여러분들께 인사시켜. 대표님. 안녕하세요. CIV의 빠입니다. 와우. 한 명씩 우리 자기 소개 좀. 뭐야?
안녕하세요. 저는 CIVA에서 구설수를 맡고 있는 윤채경입니다. 저랑 같이 소개차를 맡고 계시네요. 별걸 다 맡고 있다. 구설수 혹한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CIVA에서 팬 조련 담당을 맡고 있는 김소희입니다. 김소연. 안녕하세요. 저는 CIVA의 리더이자 센터이자 비주얼 담당, 메인 보컬, 댄싱 담당, 많이 좋아하시네요. 랩 보컬까지 맡고 있는 이수민입니다. 네, 요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우리 소희, 채경 그리고 수민 세 명 다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이상민 씨 지금 디자이너 같아요. 민망해서. 알레강스하고. 그 제가 이제 CIVA의 이제 소속사 대표로 음악의 신에서 이제 나왔는데 네. 우리 강희룡 국장님께서 아 그럼 대표면 저 친구들은 지금 활동을 언제까지 할 거냐고 진지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가상입니다. 그렇죠. 네, 진짜요? 우리도 몰랐어요. 네. 프로젝트 걸그룹이잖아요. 네, 진짜. 프로젝트로. 아니 나는 진짜로 이상민 씨가 대표고 소속 가수인 줄 알고 안 됐다. 뭐가 안 됐어? 뭐가? 왜? 많은 회사 중에 왜 하필? 아니 왜 하필 이상민 회사에 아 저도 그걸 이해하는 게 채권자분들 몇 분이 전화 오셔가지고 CIVA 수익은 어디로 입금되냐고. 저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네, CIVA는 이제 프로젝트 그룹으로 엠넷에서 모든 수익금은 전에 기부가 됩니다. 그럼 저 친구들은 뭐 먹고 사나요? 이 친구들도 이제 재능 기부를 한 거죠. 아, 재능 기부를. 음악의 신을 이렇게 언뜻 보면서 저 가운데 있는 친구 이수민. 이수민. 저 친구 약간 또 줄 알았어. 연기를 너무 잘하고. 끼가. 진짜 그런 줄 알았어. 끼가 굉장한. 아, 연기를 잘하는 끼가 말씀 좀 해주세요. 있는 것 같아. 네. 그러니까 보통 끼를 갖고 있는 친구는 아닌데 네. 평소에는 사실은 뭐 지적인 면도 좀 있고 얌전하기도 하고 가끔 그 돌발적인 끼가 가끔 나오는데 그게 좀 세요. 굉장히. 근데 굉장히 저런 캐릭터가 잘 되거든요. 근데 음악의 신 안에서만 그 끼가 팍팍팍 튀어나와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그 말씀하셨던 대로 그쪽으로 좀 많이 보세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어요. 진짜 대표 같다. 너무 재밌어. 대변해주고 막 이런 거 보면. 딸들인가 봐. 칭찬해 주셨어요? 저 칭찬 원래 잘 안 해주시죠? 네. 아니 몸소 이렇게 직접 또 무대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소개도 해주시고. 그러니까요. 너무 잘 될 것 같고 속으로는 잘. 저런 당당함 아주 좋아요. 네. 네, 고맙습니다.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어서 너무 더 잘 될 저는 것 같아요. 고맙고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의 아주 박수와 관심 좀 주시면 디자이너. 근데 오늘 이상민 씨가 이렇게 특별한 오프닝 무대를 마련해 주셨는데 이유가 있다고 또 들었어요. 네, 사실 오늘 주제가 네. 2016 걸그룹이 뜬다. 걸그룹의 비하인드 스토리거든요. 그래서 걸그룹과 관련된 모든 풍문을 탈탈 털어드리기 위해서 먼저 걸그룹을 한번 여러분들께 선을 보였습니다. 네, 또 역대 걸그룹의 역사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1960년대 원조 걸그룹부터 현재의 걸그룹까지 역대 걸그룹에 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저희가 많이 준비했으니까 기대해 주세요. 요즘은 그야말로 걸그룹 전성시대입니다. 작년 한 해 데뷔만 아이돌이 324명, 60팀의 아이돌 그룹이 데뷔를 했고요. 이 중 절반인 30여 팀이 걸그룹이라고 합니다. 연습생 기간은 짧으면 6개월, 그리고 길게는 7, 8년 정도인데 연습생 시절을 거쳐서 꿈의 무대를 밟기까지는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네. 그런 시간을 듣고 2000년대에 데뷔한 걸그룹이 많죠. 2000년도에 데뷔했던 걸그룹은 저를 포함해서 뭐 천상지희, 시아라는 분들이 또 계셨어요. 네, 그리고 소녀시대, 카라, 미스에이 그 뒤를 이렇게 쭉 굉장히 많이 나왔죠. 네, 지금까지 근데 사랑을 받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네. 본격적으로 오늘의 풍문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걸그룹 출신 여배우는 무조건 성공한다. 빠밤. 안 맞아, 안 맞아. 한 번은 못 맞추네. 맞추고 와요. 언제 맞아요, 우리? 죄송. 네, 걸그룹 출신 여배우로는 요즘
인기 드라마죠. 함특, 함부로 애틋하게. 여기 리스의 수지, 우리 SES 유진이라든가 핑클 성유리, 또 샤크라의 려원, 또 뭐 풍문에서도 한번 소개했었죠. 또 혜영, 서현진 씨.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걸그룹 출신인데 배우로 떴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룹 활동 시절엔 크게 주목받지는 못하다가 배우로 전향해서 톱스타가 된 대표적인 분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황정음 씨인데요. 황정음 씨는 2002년도에 걸그룹 슈가로 데뷔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큰 주목을 받지 못하는 일명 뭐 가장자리 멤버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한 켠에서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했던 멤버였는데 2004년도에 연기자로 전향을 하겠다면서 팀을 탈퇴를 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한 다큐 프로그램을 통해서 탈퇴 당시의 심경을 전했는데 그때 아유미와 아이들이라는 소리를 듣기가 굉장히 싫었다고 해요. 그럼 너무나도 아유미 씨만 주목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탈퇴했다라고 솔직하게 또 이야기를 해서 화제가 됐었죠. 이 다큐 방송이 나가고 나서 이제 슈가 불화설이 막 불거지면서 아유미 씨가 직접 또 해명을 했다고 해요. 저 그때 당시에 아유미 씨가 정음 씨가 사실 성격이 되게 털털하고 솔직하다. 뭐 사실 말은 이렇지만 굉장히 지금까지도 좋은 우정을 유지하고 있는 관계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일이 일어난 뒤에도 실제로 두 분이 뭐 이렇게 전화 통화도 하고 친하게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2월에 황정음 씨가 결혼했을 때도 아유미 씨가 직접 가서 사진을 찍었던 화제가 됐었죠. 두 분뿐만 아니고 당시 그룹 했던 멤버들이 다 지금도 친하게 지내고 있다고 해요. 저도 이제 정음 씨랑 작품 2개 하고 이제 같이 좀 친분이 있어서 결혼식도 가고 했는데 워낙 솔직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충격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영화 이제 돼지 같은 여자 촬영 때 이제 처음 정음 씨를 만났는데 그때 저보다 동생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저를 보더니 최여진 실물 이렇게 예쁜데 화면 왜 그래? 뭐 이러면서 너무 솔직하게 이게 뭐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를 좀 알다 보니까 이 친구의 매력이 이렇게 솔직한 거구나. 굉장히 직설적이에요. 그러니까 필터링이 잘 안 되긴 하는데 표현에 있어서.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도 쉽게 그냥 정음 씨 스타일대로 친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 사이에 또 본인 실물 예쁘다는 자랑을 또 하는 거. 그렇네요. 근데 진짜 여러분이 보시는 모습이 저의 실물과는 좀 다르다는 거. 맞습니다. 맞아요. 인정돼요. 인정. 훨씬 예쁩니다. 얼굴이 너무 작으세요. 얼굴도 엄지손가락만 안 이렇게 민망하게 얼굴 빨개졌어요. 얼굴이 요만해. 칭찬에 약해요. 얼굴 그만하시고요. 자, 정말. 황정음 씨는요, 정말 멤버들 사이에 어떤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미래에 대한 그런 계획을 정확히 짜고 이제 연기자를 하고 싶어서 탈퇴를 한 것 같고요. 네, 똑부러지죠. 하지만 처음에 연기자로 시작해서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황정음 씨가 데뷔한 게 2005년에 SBS 루루공주로 데뷔를 했고요. 2007년에 사랑하는 사람아, 그리고 MBC 겨울새로 데뷔했습니다. 겨울새 연기를 했는데 하는 작품마다 그때까지는 연기 동료를 달고 살았고 심지어 로봇 연기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굴욕적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로봇 연기하면 장수원 씨 아닌가요? 다친 데 없어요?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미안해요. 아니 장수원 씨는 연기력 논란이라고 할 수 없어요. 제가 보기엔 이분은 로봇 연기라는 새로운 장을 개척하신 선구자입니다. 아니 연기를 못하고 그럴 수 있는 것도 정말 장수원 씨가 최초였어요. 그러니까요. 오죽하면 장수원 씨 팬들은 장수원 연기력 늘어나면 난 이제 안 본다고. 난 저대로가 좋다고 저 로봇이. 아니, 이렇게까지 얘기할 줄. 로봇 연기보다 더 대단했던 연기자가 있어요. 그 익룡 연기라고 아세요? 익룡 박민경 씨의 익룡. 네. 이 시즌으로 나비 날라가. 나만 호요하는 연기.
가수 출신 배우들에게 이렇게 연기력 논란은 늘 따라오는 것 같긴 해요. 근데 황정음 씨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에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연기 활동을 했는데 그래서 빛을 발한 작품이 있죠. 바로 2009년도에 시트콤 지붕 뚫고 하이킹. 맞아. 있어. 정말 최고 맞아요. 캐릭터를 분명히 잡아서 스타덤에 올랐는데 그 이후에 뭐 자이언트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연기력도 인정받았고 내 마음이 들리니 골든타임 많이 보셨죠? 또 비밀 이렇게 연달아 히트를 쳤는데 2013년도 KBS 연기대상에서는 이 비밀을 통해서 여자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하면서 정말 인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킬미 힐미와 또 최근에 그녀는 예뻤다는 정말 로코 퀸으로 등극을 했죠. 특히 그녀는 예뻤다는 또 최시원 씨도 등장을 해서 제가 또 동료이기 때문에 모니터를 했는데 진짜 이제는 아이돌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좀 떼고 밑보황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밑보황. 밑보황. 믿고 보는 황정음. 이렇게 해서 무엇이든 이렇게 작품을 잘 소화해낸다는 그런 수식어가 이제 붙었죠. 그렇게 연기자로 굉장히 빛나는 해를 보냈던 황정음 씨가 지난 2월 26일 전직 골프 선수로 알려진 이영돈 씨와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다들 그때 그랬잖아요. 이영돈 PD와 결혼. 맞아. 우와, 저도 깜짝 놀랐어요. 또 황정음 씨 남편은 사실 한때 그 타이거 우즈 코치로부터 골프 코치를 받을 정도로 굉장히 촉망받는 전직 골프 선수였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또 알고 보니까 국내 굴지 철강 회사의 후계자였던 와우. 드라마 주인공 같죠, 뭔가가. 네, 현재는 골프를 그만두고 철강 회사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황정음 씨 남편이 몸담고 있는 철강 회사는요, 연매출 140억 넘는 굴지의 철강 회사라고 해요. 황정음 씨 결혼식은 S호텔에서 비공개로 이루어졌는데요. 예식 비용만 한 1억 원 가량 들었다. 아니 아까 최혜진 씨가 황정음 씨 결혼식도 다녀오셨다고 그랬는데 네. 어떠셨어요? 그때 이순재 선생님이 주례를 보시고 정말 신부도 예쁘고 꽃길도 예쁘고 남편도 저는 황정음 씨가 기사 나기 전에 이제 핸드폰에 항상 이렇게 배경화면을 해놨었어요. 그때 봤을 때는 약간 이랬거든요. 좀 그때는 막 인물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는데 그날 보니까 남자답게 잘생겼더라고요. 부럽네요. 걸그룹 출신 연기자들을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핑클 출신의 이효리 씨도 핑클 활동 이후에 이제 연기자로 탈바꿈을 하시려고 했었죠. 드라마 세입 클로버를 통해서 야심차게 도전을 했는데 발연기 논란이 있었고 김강호 씨랑 같이 나온 드라마예요. 그리고 같은 멤버 출신이죠. 이진 씨 같은 경우에도 논스톱 3를 통해서 이제 연기를 시작했고 그 이후에 다수의 드라마를 출연하면서 연기에 대한 감을 조금씩 익히기 시작하면서 대풍수 이 드라마에서는 이 미혼임에도 출산 연기를 아주 잘해서 많은 찬사를 받았었죠. 뿐만 아닙니다. 베이비복스의 윤은혜 씨 같은 경우에는 궁이랑 커피 프린스 1호점으로 단박에 스타덤에 올랐죠. 제가 발굴한 그 샤크라 출신의 정려원 씨도 지금 연기자로 입지를 했었잖아요. 그럼요. 정려원 씨는 2002년도에 KBS 드라마 색소폰과 찹쌀떡이라는 작품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후에 MBC 안녕 프란체스카 작품으로 얼굴을 알리기 시작했고 이후에 했던 드라마들이 다 괜찮았어요. 내 이름은 김삼순. 뭐 자명고라든가 내 이름은 김삼순이라든가 가을 소나기 뭐 이런 작품들이 정려원 씨가 했던 작품들이 다 괜찮았습니다. 본인도 자신의 입지를 충분히 굳혀갔고 그래서 이제는 시청자들이 연기자 정려원으로 기억한다. 이런 거죠. 유진 씨나 성유리 씨 그리고 또 황정음, 뭐 윤은혜, 정려원 씨 뭐 이런 그 가수들이 연기자로 전향하고 또 성공하는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1세대 걸그룹 출신들이 이제 성공한 케이스가 다 성공한 게 아니에요. 몇 사람인데 지금 얘기하는 윤은혜 씨, 배복이죠. 그다음에 샤크라 정려원, 그다음에 슈가의 황정음 씨 같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이분들이 되게 보면 공통점이 뭐냐면 그 걸그룹 당시에 메인이 아니었거나 아니면 크게 두각을 내지 못했다는 멤버라는 공통점이 있고 예를 들면 핑클의 성유리, 예를 들면 성유리 씨나 유진 같은 경우도 메인 보컬은 아니었다면 두각은 나타나는 센터 역할은 했지만 그래서 내가 갈 곳이 없다. 연기로 변신한 이후에 죽기 살기로 연기에 매달렸고 연기 공부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뭐 그때 배우들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많은 가수분들이 막 드라마의 주인공 자리를 꿰차고 막 많이 이제 드라마를 하시다 보니까 배우들 특히나 신인들은 데뷔할 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역할도 없었고 설 자리가 없다 보니까 저도 그때 생각했던 게 이름 석자라도 알려놓은 게 참 다행이다. 네, 그래서 정말 밥그릇 지키기가 정말 급급했던 시기였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우리 유진 씨, 또 성유리 씨, 그리고 황정무 씨까지 정말 걸그룹 출신이라는 편견을 깨고 정상의 여배우로 자리매김하기까지는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던 것 같은데 앞으로도 좋은 작품 통해서 좋은 연기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소녀시대 멤버들은 다양한 연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음과 동시에 발표하는 음반이 모두 성공하면서 사랑에도 또 두각을 나타냈잖아요. 소녀시대, 지금은 연애시대다. 짜잔! 풍문 이야기에 앞서 소녀시대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 하은영 기자님께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소녀시대는 2007년에 9인조 걸그룹으로 데뷔했습니다. 안무, 패션 다 유행시켰죠. 월드스타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0년 이후에 단일 음반 판매량 40만 장을 돌파한 유일한 그룹이라고 합니다. 여자 아이돌계 넘사벽 걸그룹이죠. 대단하죠. 일단 소녀시대면 연애시대다라고 이야기가 좀 맥락이 그렇게 되는 이유가 2014년 한 해에만 무려 6건의 열애설이 있었더라고요. 이 중에서도 신데렐라 데이트로 유명한 커플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죠. 바로 네. 유나 씨와 이승기 씨를 꼽을 수 있을 텐데 지금은 헤어졌습니다만 그렇게 꼽혔더라고요. 네. 근데 신데렐라 데이트와 대체 저희가 생각하는 그건가요? 혹시 구두를 12시에 땡? 이승기 씨가 신발을 주웠는데 주인이 유나 씨였나요? 아재 개그. 정말 강하게 진지한 얘기예요. 네. 아무튼 신데렐라는 12시면 집에 땡 하고 들어간 건데 아하. 우리 유나 씨하고 이승기 씨는 통금 시간이 1시였다고 합니다. 아무리 늦어도 이승기 씨는 유나 씨를 새벽 1시에 집까지 바라다주는 데이트를 했었다고. 저랑 좀 비슷해요. 저도 신데렐라 데이트를 좀 추구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저는 새벽 12시에 나오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비슷해요. 어느 점에서요. 이승기 씨가 유나 씨 집에 이제 데려다 주는 장면들이 찍히는 바람에 한때 이승기 씨 차가 또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 차가 자꾸 찍히니까. 늘 차가 화제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 두 분이 신데렐라 데이트를 즐겼던 장소가 주로 차였어요. 그러니까 그 뭐 찍혀놓은 사진을 보면은 뭐 차에서 10시부터 1시까지 쭉 같이 있고 이런 장면들이 차에서요? 네, 차 안에서. 네. 그러니까 뭐 음악도 듣고 뭐 하는지는 전 모릅니다. 근데 아무튼 뭐 이승기 씨 차가 그때 이게 거의 많은 남성분들이 이제 드림카로 생각하고 있는 레인지 땡땡 그 차 있죠. 한 2억 가까이 해요, 차가격만. 거기 뭐 앞좌석 막 마사지 시트에 뭐 서라운드 시스템 대단하겠죠. 거기서 충분히 데이트를 나누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자리고 두 분 다 1시만 되면 꼭 들어가는 걸로 약속을 한 것 같아요. 착하다. 차에서 그렇게 많이 데이트를 예쁘죠. 했다고 해요. 굉장히 예쁜 진짜 커플이었죠. 건전하다. 윤아 씨, 이승기 씨 열애설 나고 이틀 뒤에 수영 씨도 열애설이 났어요. 근데 이제 수영 씨하고 정경호 씨는 그 전에도 뭐 한 두세 번 열애설이 있었는데 다 부인했습니다. 근데 저희 더 팩트가 그 둘이 데이트하는 장면 찍었죠, 당시에. 한 2년 전인데. 그 전에 저희가 사귄다고 보도를 했을 때는 사진이 없어가지고 그 친구들이 부인을 했어요. 증명할 게 없어서. 그러니까 이제 뭐 요즘은 다 그렇지만 추세가 결정적인 증거를 주지 않으면 사실이어도 부인하니까 한 단계 진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퍼즐 맞춰서 두 사람의 어떤 행적이라든가 열애설이 등장한 걸 쭉 맞춰가지고 이제 두 사람의 뒤를 캐서 결국 그날 데이트하는 장면을 찍었는데 여러 컷을 찍었죠. 그래서 그 인정할 수 있도록 증거를 들이대는 거죠. 사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나서 이제 다 기자들은 알고 있었죠. 그럼요. 사귄다. 근데 두 번 정도 아니라고 하니까
사진 찍자. 불개하자. 움직여야겠네. 이렇게 되면. 불개하자. 야, 이렇게 되는 움직이자 거. 우리. 정말 아닌지 긴지 두 한번 번을 확인해 거절하면 움직이시는군요. 증거가 없으면 뭐 좋은 관계다. 뭐 연기자 선후배 관계다. 그리고 정경호 씨하고 수영은 또 중대 연영과 선후배 사이예요. 아, 네. 그러니까 같은 이제 연기자로 또 수영 씨가 이제 연기자로 해서 같은 연기자 선후배고 맞아요. 나이는 한 7살 정도 차이인데 아무튼 둘이서 굉장히 뭐 그런 친한 선후배처럼은 얘기를 했지만 정작 뭐 데이트가 연인 사이는 아니다 이랬단 말이죠. 근데 그 데이트하는 장면이 너무 생생하니까 인정. 볼 일이 있어서 만난 거 아닐까요? 안 했죠. 그런 거 지금 너무 연인처럼 그러게. 걸었나 봐요. 우리 볼 일이 좀 심했을까요? 네. 사실은 뭐 정경호 씨가 마녀사냥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왔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질문이 뭐 여자친구가 뭐 일반인이냐 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다 알면서 질문하셨죠? 네. 아 진짜?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신 건데 그 말 뜻은 그냥 연예인입니다. 귀엽네요. 귀엽네요. 그렇죠. 뒤집어 귀여웠었어요. 저도 입이 큰 여자를 좋아한다고도 말씀하시지 않았었나요? 거기서 근데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발목이 좀 가는 여자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냥 가늘기만 하면 안 되고 두껍지도 않고 가늘지도 않고 딱 단화에 어울리는 그 발목. 수영 씨 발목은 정말 가늘고 예쁘잖아요. 수영 씨가 단화를 정말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 단화에 딱 어울리는 발목을 갖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수영 씨 다리는 뭐 최고의 다리. 다리 이쁜 걸로 또 유명하잖아. 약간 그렇게 물어볼 때 이렇게 약간 특징적인 굉장히 구체적인 요소를 얘기하면 있다는 그 거죠. 당사자한테 있다는 거예요. 너 기분 좋게 들어라 이런 뜻이에요. 두 사람만 쌓인 전파를 사적인 것에 이용하는. 좋을 것 같아 여자친구였어.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누군가 이상형이 어떠냐고 물어봤을 때 이상형을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생각해서 얘기하자 말까. 연상을 그렇게 되는 거. 맞아. CF 기억나세요? 신민아 씨랑 그 맞아. 주류 광고 찍었는데 거기서 이제 광고에서 컨셉이 츤데레 컨셉. 여자친구한테 츤데레. 아는 것처럼마다 챙겨주는 컨셉인데 그게 너무 사랑스럽게 나오더라고요. 저 남자 되게 매력 있구나 했는데 그렇게 수영 씨한테 해줬다고 생각을 하니까 참 둘이 연애 참 재밌게 잘하신다 근데 생각. 둘이 잘 어울릴 수밖에 없는 게 수영 씨도 똑같아요, 성격이. 되게 털털하고 진짜 그냥 같이 있다 보면은 좀 제 친구, 일반인 친구 같은 느낌? 그냥 뭐 연예인으로서 뭐 그렇게 꾸밈 이런 게 없더라고요. 착하기로 유명하잖아요. 네, 둘이 어울려요. 소녀시대 mem버 또 다른 열애설이 있었죠? 2014년이었죠. 이제 소녀시대를 탈퇴한 전 멤버 제시카 씨가 재미교포 금융인이죠. 이제 그분과 열애설이 불거졌으나 당시에는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이후에 솔로로 데뷔한 이후에 인터뷰를 통해서 그때는 긍정도 부정도 안 했지만 우리는 사귀고 있었고 이제 지금 3년이 넘었다. 내 남자친구는 굉장히 스마트하고 똑똑하고 서로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다라고 남자친구 자랑을 또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매체랑 한번 이 제시카 씨가 이메일로 미국에 계셔가지고 이메일로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메일 주소가 남자친구 이름이 들어간 메일 주소더라고요. 그래서 그 메일로 답 리턴이 왔더라고요. 지금 현재 남자친구에 소속돼 있잖아요. 그렇죠. 같이 일하고 회사가 있죠. 그쵸? 네, 회사가 그분 회사에 제시카가 지금 네, 소속이 돼 진짜요? 있어요. 이분이 또 친분이 있는 분이 있나요? 예, 이분 뭐 한국계 미국인이고요. 예, 친분 있어요? 네, 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미시간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 미시간 대학 좋죠? 경영학. 미시간 좋죠. 뭐라고요? 아니, 근데 이럴 거예요 아마 하버드보다는 아닐걸? 이럴걸요? 하는 좋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남자친구한테 소속돼 있다고 그랬는데 미국에 본사를 둔 매니지먼트 회사의 CEO. 그러니까 이제 그 남자친구가 무슨 뭐 고추장 회사 이런데 제시카 씨를 소속시킨 게 아니라 관상적으로 연예인들만 다루는. 그래서 이제 재력가시고요. 우리나라 이제 연예인들은 뭐 이병헌 씨라든가 G드래곤, 김희선 씨도 약간 홍콩이나 세계적으로 알려진 그런 유명한 스타들과 친분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에도 소녀시대 멤버들의 열애 소식이 이어졌는데요. 티파니 씨가 2PM의 니쿤 씨와 만남을 인정을 했고 꼬리를 물었구나. 그렇죠. 그리고 태연 씨는 엑소 멤버 백현 씨와 또 열애설이 있었고요. 인정을 했고 유리 씨도 야구 선수 오승환 선수랑
또 열애설이 있었는데 모두 다 지금 헤어졌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헤어졌어. 공통점이 이제 지금 헤어졌다는 건데 티파니 니쿤도 사실 저희 더 팩트가 이제 당시 열애 장면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니쿤 티파니도 굉장히 뭐 시간차 데이트를 한다든지 예를 들면은 이제 시간차 데이트. 같이 만나는 거를 한 사람이 먼저 현장에 도착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뒤에서 전형적인 수법. 그렇죠. 다 알아요 그래서 진짜. 주변 사람들. 대부분 다 그렇게 해요. 그리고 두 사람이 사귄 지 4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4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진 장면을 찍지 않았으면 또 아니라고 그랬을 건데 인정을 했습니다. 바로 했고 소속사에서도 뭐 JYP나 SM에서도 바로 두 사람 뭐 좋은 관계다. 만난 지 오래되지는 않았으니까 예쁘게 봐달라. 늘 하던 그런 멘트지만 아니 근데 기획사에서 이제 뭐 부인을 하고 아니다라고 이해가 가는 게 저도 과거에 이제 기획사를 운영할 때 가끔 기자분께서 전화 와가지고 저기 혹시 소속사 누구 멤버랑 누가 사귄다고 하는데 얘기 들으신 거 있냐 그랬을 때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화를 막 내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하고 근데 시간이 흐르면 맞아. 난 나만 모르고 다 알고 있는 거야. 기획사 사장만 빼놓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네, 매니저들도 알고 그냥 맞아요. 이렇게 사장님한테만 맞아요. 조심해. 야, 더 이상 알면 큰일 나. 막 속이 불불 끓는 거야. 배신감 느끼고. 그러니까 나는 모르고 있었는데 그게 사실이었다니. 막 이런 생각에. 그리고 또 기자가 매니저 대표한테 확인 전화까지 할 정도면은 어느 정도 다 알죠. 업계에서는 좀 하다했다 보시면 돼요. 나만 몰랐던 거야. 사장만 지금 뭐 연애 시대라고 얘기는 우리가 했지만 어쨌든 지금 뭐 다 헤어졌다고 지금 거의 들었는데 혹시 남아있는 커플이 있습니까? 또 안타깝게도 2015년 하반기에 줄줄이 이별을 선언했고요. 남아있는 커플이 있습니다. 수영이랑 정경호 씨 커플은 현재까지도 좋은 만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경호 씨는 지난해 10월 이제 수영 씨가 촬영하는 드라마에 직접 오셔가지고 그 커피차를 선물해주셨다고 합니다. 달달합니다. 그 정경호 씨가 라디오에 문자를 얼마 전에 보냈어요. 보냈는데 이제 그때 나오신 분이 오대환 씨, 그 38 사기 농단 군대 나오셨던 오대환 씨인데 그분께 문자를 정경호입니다. 오대환 씨 드라마 38 사기 동대에서 수영 씨 민 거 기억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 보낸 거예요, 문자를. 맞아요. 그런 것만 봐도 아직 우리 정말 예쁘게 만나고 있어요. 그쵸. 우리 달달하네요. 되게 좋아하는 분이잖아요. 이쁘네요. 그냥 아예 대놓고 그냥 그렇게 예쁘다, 예쁜 맞아. 연애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사실은 그런 사연을 보냈다라는 걸 수영 씨가 들었을 땐 진짜 큰 감동이죠. 그럼. 아주 작은 건데 좋죠. 여자 입장에서는 아주 녹아내리는 거죠. 녹아내리는 정경호 씨 아주 연애할 줄 압니다. 예. 맞아. 소녀시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동시대 또 대표 걸그룹 하면 또 원더걸스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최고였죠. 홍석천 씨? 네. 이거부터 해야 돼요. 그 원더걸스는 조금 특이합니다. 어떻게? 약간 리듬 화면을 보고 싶어 나는 지금. 짜란. 이거보다 근데 할 때 밑에 단추를 하나 잠그고 하나 배가 보여. 여기요? 네. 오늘 뒤에 세트랑 색깔도 비슷해갖고 배꼽이 보인다. 얼굴밖에 안 보여. 원더걸스 정말 대단했죠. 맞아요. 네. 정말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이거 더 정말 세계까지 뻗어나가는 맞아요. 그런 최고의 걸그룹인데. 아시아 어느 나라를 가도 정말 너무나 원더걸스가 정말 많이 그만해. 많이 들었죠. 홍석천 씨도 뭐 태국 방콕 쪽에서도 많이 나왔죠. 많이 나왔죠. 네. 길거리 무슨 시장통 텔미 하였습니다. 엄청났죠, 네. 텔미는. 원더걸스는 정말 너무 깜찍하고요. 소녀시대와 같은 해에 데뷔를 했고 동시에 최고의 라이벌이었기도 했습니다. 거의 SES 핑클 수준으로. 맞아요. 근데 저 업계에서는 다 원더걸스가 진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소녀시대가 더 사람도 많고 또 SM에서 더 아주 잘할 것이다 생각했는데 이례적으로 데뷔 때는 사실은 뭐 인정 안 할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객관적으로 보기에 소녀시대가 좀 밀렸죠, 원더걸스한테. 일단 많은 주목을 받았던 이유가 이 JYP에서 처음으로 내놓는 걸그룹이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박진영 씨가 직접 기획하고 작곡하고 작사하고 프로듀싱한 걸그룹이 세상에 나온다라고 해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고 대중의 취향을 저격한 그런 노래와 컨셉으로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걸그룹으로 인정을 받았죠. 네. 여자 팬들이 진짜 많아요. 맞아요. 사실은
펑크나 디스코 음악의 최강자일 수밖에 없는 JYP 박진영 씨가 데뷔 초기 원더걸스의 메인 컨셉 자체를 복고로 잡았죠. 그래서 한국의 걸그룹들이 매 앨범마다 이제 새로운 음악과 비주얼을 선보일 때 JYP의 원더걸스는 60, 70년대, 80년대에 미국의 팝을 기반으로 하는 뭐 펑크나 디스코로 텔미, 소핫, 노바디 이런 곡들을 이제 발표를 했죠. 여러분들 처음 들으셨을 때 굉장히 좀 친근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래를 살짝 뭐 민요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우리나라 감성이 되게 많이 젖어 있는 요즘 노래 신곡 같은 느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좋아할 만한 그런 리듬이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멜로디도 멜로디인데 그때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는데요. 당시에 이제 연예인들의 춤을 그대로 따라하는 게 많이 없어졌을 때요, 사실. 근데 텔미 노래를 맞춰가지고 춤추는 걸 영상을 SNS에 올리는 게 거의 다들 따라했어요. 군무처럼. 그러니까 그게 딱 복고풍이잖아요. 예전에 다 똑같이 따라하는 군무가 이제 유행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졌다가 다시 그걸 부활시킨 장본인이에요. 특히 후렴 부분은 박진영 씨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 부분만 이 텔미 부분만 영상을 찍어서 그냥 잠옷바람으로 그걸로 토대로 안무를 그 영상도 막 나왔어요. 영상도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정말 집에서 막 그리고 갑자기 그냥 혼자 춤추다가 여기 돼지 나가고 그러는 원더걸스는 텔미 이후에도 소핫, 노바디로 굉장히 전성기를 맞이하게 됐는데요. 2009년 10월에는 빌보드 차트에서 76위에 오릅니다. 근데 이 수치는 빌보드 차트 115년 역사상 한국 가수로는 최초라고 합니다. 기록을 세운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최초다 이렇게 알고도 계시는데요. 사실 60년대에 2위 빌보드 차트에 이름을 올린 한국 가수가 있어요. 원더걸스가 빌보드 차트 최초 진입이 아닌가요? 실제로는 53년에 데뷔한 김시스터즈라고 있습니다. 김시스터즈가 애자, 민자, 숙자 이렇게 세 명으로 구성된 자매. 근데 사촌이 한 명 꼈어요. 그 이난영 씨, 목포의 눈물한 이난영 씨잖아요. 네네네. 이난영 씨 딸이고 두 사람은 민자라는 이 멤버는 이제 오빠 딸. 그래서 조카죠. 이렇게 셋으로 구성된 이 김시스터즈가 당시에 빌보드 차트에 올라갔고요. 이난영 씨도 일제 강점기 때 1939년에 저고리 시스터즈라고. 저고리 시스터즈요? 저고리 시스터즈가 최초입니다. 여기 한국 대한민국 걸그룹 사상 최초로 기록돼 있는 겁니다. 라고자 브라더스도 있었을 법한. 일제 강점기하고 1953년에도 걸그룹이 있었다라는 게 정말 놀랄만한 일이네요. 이 김시스터즈가 결성됐을 당시가 한국전쟁 직후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피아노 한 대도 없었던 그런 시절이었대요. 그래서 주로 활동 무대가 미군 부대였었고 그래서 계기가 돼서 59년도에 미국으로 넘어가서 라스베이거스에서 쇼 무대에 진출하게 됐고 그 이후에 코스터스의 히트곡을 리메이크한 찰리 브라운으로 활동을 하면서 62년도에 빌보드 싱글 R&B 팝 차트 2위에. 와, 그룹들이네요. 뿐만 아닙니다. 대박이다. 이 김시스터즈 분께서는 당시 미국 탑스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마릴린 먼로 등 헐리우드 톱스타들과 함께 라스베가스 데저스인 호텔이라는 아주 유명한 무대가 있어요. 거기서 굉장히 맹활약을 했던 톱 가수였다고 합니다. 저기 사진이 나오네요. 미국스러워. 정말 진짜 미국에 계시는 분들 뿐만 아니고 당대 스타만 출연한다는 TV쇼 등에서 출연해서 명성을 날렸고요. 67년에는 $50만 세금을 내면서 라스베이거스 고액 체납자 순위
6위에 오를 정도로 수입도 왜 좋았다. 체납자가냐, 거기 거기 납세자 아니야? 멀쩡한 제 선배님들 MZ 때문에 아, 저는 세금 체납을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세무서에서 가장 먼저 압류를 해서 다 가져가셨거든요. 갑자기요. 세금이 정답입니다. 그다음에 세금만 50만 불이면 67년에 50만 달러 세금을 내면서 라스베가스 고액 납세자 그냥 납세자. 6위에 오를 정도로 굉장히 그 당시 세금만 5억 정도. 5억이었으면 그 당시 세율이 안 높았으니까 한 50억 벌었다는 거고. 또 이뿐만 아니에요. 당시 최고의 쇼 무대를 통하던 스타더스트 호텔 무대에서는 주급 1만 5천 달러를 받았다고 합니다. 말도 안 돼. 당시에 한국의 1인당 국민 소득이 약 2천 달러 조금 넘었을 때거든요. 엄청난 액수의 개런티를 받은 톱스타였던 거죠. 아니 가수로서 굉장한 선배님들이 계셨네요. 이미 그러니까요. 활동하고. 네. 저도 풍문쇼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봐도 정말 세련되고 멋진 맞아요. 패션. 깜짝 놀랐어요. 정말 미국을 사로잡을 만한 네, 그런 분들이신 것 같아요. 네, 원더걸스의 패션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세련되고 멋있네요. 원더걸스가 왜 복고 컨셉트를 선택을 했는지 좀 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복고 컨셉 지금 뭐 말씀하셨지만 뭐 우연히 그랬다고 그러시잖아요. 원래 박진영 씨가 그렇게 생활 속에서 얻어지는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만드는데 일가견이 있으시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좀 우연히 잡게 된 컨셉인데 혹시 또 이렇게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좀 뜨게 된 걸그룹도 있지 않을까요? 있을 것 같은데. 있습니다. 네. 누구죠? 바로 EXID. 맞네.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여기서 또 풍문쇼에서 또 풍문 하나 드리자면 EXID가 팬 때문에 운명이 바뀌기 전에 전에? 저 때문에 운명이 바뀌었어요. 예? 뭐죠? 뭐죠? 다 연관이 있어요. 신사동호랭이가 저한테 이제 형 그만할래요. 네, EXID의 위아래가 해도 안 되네요. 라고 나한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저는 신사동호랭이를 5분을 설득을 시킵니다. 이 노래는 짧게 설득하시네요. 네, 이 노래는 무조건 된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어떻게든 2개월만 더 버텨봐라. 진짜 어려운 건데 정말요. 2개월을 버틴다는 네, 거는. 2개월만 더 버텨봐. 요즘에 2개월 못 해요. 활동. 그리고 안 되면 뭐 널 도울 수 있으면 뭐든 도울 테니까 2개월만 기다려. 근데 2개월 안에 그 유명한 직캠이 터진 거죠. 아니 그때는 정말 제가 또 디바의 업앤다운이라는 곡을 만들었을 때 그 노래도. 약간 EXID의 위아래가 좀 약간 그러네요. 오, 그렇다. 네, 그래서 내가 느낌이 나쁘지 않다. 복고가 느낌이 좀 좋다. 그래서 이제 밀어붙이라라고 얘기를 했던. 어떻게 보면 은인이네. 그야말로 우연히 네네. 정말 운이 정말 좋은 우연이었죠. 네. 근데 아무래도 역주행은 생각을 못 하셨을 전혀 것 못했죠. 같아요. 어떻게 몇 개월 역주행까지는 후에 그렇게 됐으니까. 네, 맞아요. 어쨌든 EXID 하면 정말 일명 역주행의 아이콘이라고 네. 얘기를 하죠. 역주행의 아이콘이 되기 이전에 군통령으로도 유명하죠. 군대에서 굉장히 많은 지지를 받는 그런 제가 육군 훈련소 조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거 정확히 알고 있는데 이게 그 훈련병들은요. 여성 걸그룹이 올 때랑 남성 가수가 올 때랑 어느 정도로 반응이 다르냐면 정확히 이렇게 하시죠. 월요일 날 이 친구들이 목이 쉬어 있는지 안 쉬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돼요. 제가 이제 조교할 때 그때 군대 왔던 분들이 쟁쟁의 조성모 씨 왔었고요. 김범수 씨도 왔었고요. 그리고 뭐 김종국 씨도 왔었습니다. 그분들 세 분이 오셨을 때 월요일 날 친구들 목 상태 괜찮아요. 근데 별로 알려지지도 않은 처음 보는 분들이거든요. 처음 보는 왜 군대의 군통령으로 군림하는 분들이 좀 계세요. 맞아. 전혀 사회에서는 모르는 분들인데 거기만 가면은 훈련병들 목이 그냥 완전 다 옳길 거예요. 월요일 날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그 정도로 군통령 파워가 센 곳이 또 군대 아닙니다. 근데 또 방금 말씀하셨듯이 EXID가 한참 좀 힘들 때 군대 위문공연 가면 난리가 났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미문 공연이 재밌어요. 그죠? 재밌죠? 이게 그냥 조금만 움직여도 우와! 그러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 네, 더 열심히 춤추게 되고. 길을 받아온다 그러잖아요. 네, 맞아요. 길을 받죠, 아무래도. 맞아요. 좋아. 제가 작가 사병으로 있었어요 군대에서. 그래서 위문 공연을 구성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맞아. 그래서 위문 열차라고 KBS 라디오로 방송이 되는 맞아, 건데 그게 이제 맞아요. 국군 방송에서
유일하게 하는 건데 군부대가 뭐 양양, 원통, 먼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가긴 힘들어요. 스케줄이 많은 사람들이서 사실은 EXID가 조금 무명 시절에 많이 갔죠. 그리고 뭐 얼굴도 예쁘고 춤도 좀 섹시하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군대를 잡고 가면 걸그룹은 성공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60만의 그 지지를 무시하시면 안 돼요. 맞네. 아주 그럼 맹목적으로 그 아주 직캠도 지지합니다. 군대에서 찍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EXID 운명이 바뀐 건 이 하나의 직캠. 그렇죠. 맞아. 이 직캠이 찍었다. 그 동영상 사이트에 게재된 이후에 누적 조회수가 2천만 건이라고 해요. 그 등록된 직캠 중에서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게 바로 이 직캠이라고 합니다. 아, 이번에 좀 힘들구나 하고 활동을 안 한 상태에서 다시 이게 부각이 되니까 다시 무대에 올라갔어요, 이 친구들이. 그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다시 이 곡을 연습을 해서 이미 활동이 끝난 곡인데 몇 개월 뒤에 다시 거의 뭐 환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맞아요. 그렇게 해서 다시 음악 프로에 출연을 했던 그러니까 그때의 그 친구들이 굉장히 해맑은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거든요. 그때 이제 이상민 씨 예언처럼 거짓말같이 터져버렸죠. 네, 맞아요. 아유, 돗자리 그래서- 까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형 다시 불러서 이번 주에 이제 금요일부터 음악 방송을 돌아요. 라는 이제 문자를 받았죠. 남의 운명에 촉이 좋으신 것 같아요. 원래 그 보시는 분들이 자기 거 자기 거 맞아요. 무릎팍도사 이후에 조금 한국 방송을 소홀히 했는데요. 부채도사로. 오늘 그 이분 부채도 있고요. 아니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부채도 있고요. 중이법이네요. 부채. 부채도. 부채도 있고. 잘 어울린다. 일맥상통하네. 아니 그리고 그 직캠 얘기하다 보니까 직캠 관련해 갖고 영상으로 뜬 걸그룹이 하나 더 있어요. 누구요? 그 여자친구라는 그룹 아시죠? 여자친구. 그 영상 못 보셨습니까? 8번 넘어지는 영상? 아, 맞아. 봤어요. 8번 넘어지면서. 네, 그것 때문에 대박. 유주가 아니 심지어 그거는 외신에까지 나갔습니다. 맞아. 네, 하도 화제가 됐어요. 그것도 그분이 찍으신 건가요? 아 그건 못 봤어요. 정확히 어떤 동영상이었나요? 빗속에서 비가 엄청 폭우가 쏟아지는 무대였었는데 무대가 야외 미끌미끌하잖아요. 무대? 예. 미끄러운데 비를 온몸으로 맞으면서 열심히 춤을 추는데 미끄러우니까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넘어지는 정도가 한 번 넘어진 게 아니라 8번, 9번 이렇게 넘어졌어요. 거의 액션 거의- 배우 수준으로 네. 넘어졌어요. 진짜 심하게. 이게 그 유주 씨요? 유주 씨예요. 네. 거의 울면서 무대를 마쳤죠. 근데 넘어질 때마다 진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또 맞아. 추고 너무 안쓰러웠어요. 제가 드림 콘서트 할 때 뭐죠? 베이비복스. 네. 베이비복스 하는데 이런 옷을 입었는데 이게 어깨끈이 끊긴 거예요. 아,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맞아. 맞아. 이게 이제 내려가서 노출이 되는 상황인데 이 친구가 이렇게 옷을 잡고 안무를 이제 이 손으로만 하는 거예요. 네, 이 손으로 맞아요. 하고 또 이 손으로 잡고 이렇게 하고 막 끝날 때까지 이제 근데 수만 명이 있으니까 그걸 끊을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그 주경기장에 수만 명이 있으니까 끝날 이제 매니저는 이제 노심초사에 자기 자켓을 벗어서 들고 있고 끝나면 막 와가지고 이 친구가 이희진인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와서 매니저가 안겨주니까 그때 매니저 품에 안겨서 막 울더라고요. 위로해주고 그랬는데 이게 뭐 이런 일이 있으면 사실은 참 끊기가 애매한 부분이에요. 끊기도 애매한. 이거 개그도 똑같아요. 저 개콘에서 뭐 한번 되게 심하게 부딪힌 적이 있는데 우리는 솔직히 넘어지거나 부딪히면 그것 또한 개그인 줄 알고 사람들 막 웃어요. 아 이렇게 웃어요. 근데 웃으니까 거기다 또 끊기가 애매한 거예요. 저는 끊고 내려와서 피가 철철 나서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끊기도 애매하고 끝까지 살려야지 내 뒷코너들도 잘할 것 같고 좀 약간 애매했을 거예요. 그 흐름 유주란 때문에. 친구도 흐름 때문에. 저도 김지현 씨랑 부딪혀서 기절한 적 있어요. 혹시 웃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예전에는 라디오 어울려. 예전에는 라디오 공개 방송을 기획할 때인데 라디오 공개 방송의 무대는 핀 조명밖에 없어요. 다 어둡고 그냥 핀 조명이에요. 라디오 그러니까 공개 때 우리는 혼성 그룹이니까 이쪽에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이쪽에 남자 한 명 이렇게 양쪽에서 2명씩 나와요. 그럼 객석 이쪽이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면서 막 이렇게 둘 다 2명 다 이쪽에서 이렇게 오다가 그냥 부딪혔는데 나만 기절을 했어. 어울려. 김지현 씨는 그냥 하고 노래하고 저는
이게 한 30초에서 한 50초 정도 잠깐 기절했구나. 계속 이렇게 멍한 울렁울렁 거리면서 이제 천천히 일어났던. 그래가지고 아이고. 웃으면 안 되는데. 근데 예전엔 그런 일들이 아주 많았어요. 옛날에 소방차는 마이크 던져서 받는 거죠. 네. 마이크가 두 개가 부딪힌 거예요. 바닥에 떨어졌는데 노래 AR이니까 그냥 노래는 그냥 마이크는 바닥에 떨어져. 와. 맞아. 소방차 그랬어. 정말 많았죠. 생방송 NG만 갖고 1시간 얘기할 수 있는 걸그룹으로 돌아갑시다. 네. 공연을 하다 보면은 아까 뭐 최동 작가 말씀하셨지만 옷이 끈이 이렇게 내려간다거나 노출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그 시아의 남규리 씨도 뭐 예, 그렇죠. 상의 노출 논란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논란도 있었고 저기 AOA의 초아 씨도 뭐 속옷 노출 논란이 또 있었었는데 예. 그렇죠. 아무튼 뭐 그런 의도되지 않은 노출 논란도 논란인데 또 일부 걸그룹 중에는 너무 뜨려고 옷 벗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도는 걸그룹도 있습니다. 맞아요. 아니 걸그룹들이 많다 보니까 섹시 컨셉 경쟁이 좀 심해지고 있는 거죠. 네, 제가 딱 기억나는 그룹이 스텔라라는 그룹 기억나는데 사실 이게 노출이 아무리 많아져도요 불문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걸그룹은 속바지 기본이잖아요. 무조건이잖아요. 요즘에 더 근데 심해졌죠. 그죠. 근데 스텔라가 그때 화제가 됐던 이유가 일단 옷이 옆트임 원피스예요. 옆트임 원피스인데 속바지를 입었으면 옆에 속바지가 이렇게 보여야 되고 옆에 완전 트여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바지를 안 입고 옆인데 어떠냐 이거죠. 네. 네. 그래서 이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엄청난 돌았던 적이 화제였죠. 맞아요. 이 뮤직비디오랑 스틸컷이 공개되면서 이 정도까지 걸그룹이 해야 되나라는 맞아요. 뭐 쓴소리도 있었고. 저도 스텔라 이것이 진짜 리얼인가? 리얼? 막 이러면서 혼자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좀 충격적인 비주얼이어서 약간 어떤 마지노선을 넘었다는 기억이 있는데, 근데 중소기획사에서는 어쨌든 그 소속사 파워가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슈를 먼저 선점하는 것을 바라게 되고, 그렇다 보니 이제 정말 이렇게 선을 넘는 그런 의상이나 뮤직비디오 컨셉이나 이런 것들을 뭐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그냥 어쩔 수 없는 전략이었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근데 뭐 사실 저랑 같은 샵에 스텔라랑 가끔 보고 그냥 되게 이게 가까이서 보면 너무 착하고 진짜 열심히 막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대중문화를 바라보는 사람으로서 스텔라의 무대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자극적인 선을 딱 한 번 넘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많이 입었다라는 느낌을 저는 갖게 되더라고요. 맞아, 그럴 수 있죠. 그렇다 보니까 아무리 새로운 컨셉을 계속 들고 나와도 약간 어떤 신선한 충격을 주기에는 약간 어려운 점이 있죠. 이렇게 사실 이슈가 되지 못하면 또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지 못한다면 잊혀질 수밖에 없는 게 또 연예인들의 비애가 아닌가 또 생각합니다. 네. 어디까지나 이런 논란들을 지혜롭게 잘 극복한다면 7년이 아닌 10년, 20년 승승장구하는 그룹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풍문은 바로 이 원조 걸그룹과 관련된 풍문인데요. 펄시스터즈는 대한민국 최초의 댄스 걸그룹이다. 빠밤. 맞았어. 근데 이게 안 맞았어. 이게 안 맞았어. 안 맞았어 또? 하나, 둘, 셋. 맞았어요. 네. 언제 맞는 거지? 자, 그러니까 펄시스터즈. 다음 주쯤 맞겠죠. 그 펄시스터즈라면 그 은지원 씨 어머니가 속해 계시던 그룹 있잖아요. 그 릴리 시스터즈 라이벌 관계였다고. 네, 맞습니다. 정말? 어떤 분들인지 하은영 기자님께서 소개 좀 해주시죠. 펄시스터즈는 배인숙으로 구성된 자매 듀엣입니다. 두 사람이 또 데뷔하게 된 계기가 또 재미있어요. 미팔군 쇼단 오디션에 구경 갔다가 지망생은 탈락되고 구경하던 자매가 합격했다고. 그때 시절도 그런 게 있었구나. 이젠 그게 새롭지도 않아요. 그렇네. 늘 옆에
구경 간 사람이 옆에 합격을 철석하는 게 이젠 새롭지 않아요. 사실 저도 그렇게 합격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저도 개그맨 다 가수 탤런트 됐는데 저는 개그맨 따라갔다가 개그맨이 된 케이스거든요. 약간 지망생 오디션 시험 보러 간 친구를 도와주러 갔다가 지원도 안 했는데 오히려? 붙어버려갖고 그때부터 쭉 지금까지 하고 왜냐면 김지민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느껴보는 그런 상큼한 그럼요. 그런 매력이 있는 거죠. 개그계의 정말 김학이 아닙니까? 맞아요. 되게 좋아한다. 제가 개그맨 그 심사 많이 봐서 아는데요. 한 3분의 2가 각설이. 5분의 1이 안 웃기면 자기 빵 때린 사람, 안 웃기면 제가 맞겠습니다. 막 지쳐 있는데 김지민 씨 들어오죠? 합격이죠. 들어왔는데 합격이. 네, 왜냐하면 다 각설만 보다가. 그렇게 오디션 구경 갔다가 합격됐던 펄 시스터즈가 오디션에 합격한 뒤에 67년 4월에 베거스 버라이어티라는 미팔군 쇼단에 픽업되어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데뷔하자마자 너무 큰 인기를 끈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는 바로 좀 기존의 조금 정적인 무대라기보다는 되게 동적이고 시각적으로 좀 화려한 무대를 선보였다고 해요. 그게 바로 인기의 요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키도 굉장히 당시로서 166cm고 굉장히 저랑 비슷하네요. 그럼요. 몸매도 늘씬하고 이런 몸매로 율동을 하면서 노래 부르니까 급속도로 부상했던 그런 케이스가 됐죠. 이 음악의 기본이 되는 거는 이제 60년대 후반부터 미국에서 불어온 바로 모타운 레코드라고 그 흑인 음악, 소울 음악, 그다음에 뭐 브루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 건데요. 이 팝 음악을 가지고 이제 AFKN 뭐 미군 방송인데요. 그걸 통해서 많이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 문물을 받아들였는데 여기서 이제 춤과 창법을 연구해가지고 뭐 템테이션이나 슈프림스, 알리사 프랭클린 뭐 이런 분들을 표본 삼아서 신나는 노래를 했던 거죠. 아 근데 펄 시스터즈 데뷔곡을 혹시 아시나요?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몰라요. 들어봤죠 많이. 네. 아, 이 노래 유명하잖아요. 노래 굉장히 유명하죠. 커피 한 잔. 커피 유명하잖아요. 시켜놓고 그게 예, 예. 이거 CM송 아니었어요? 기다려봐도 자, 얼마나 멋있어. 나도 아는데. 웬일인지 오지를 않네. 내 속을 태우는구려. 와, 근데 이거를 이제 완곡을 하시네요. 댄스까지 또 살짝 들어가는 거죠. 이게 어떤 걸까요? 지금 지어내지 말고. 진짜 커피 한 진짜 이랬어요? 진짜? 이 춤 맞아요? 이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잠깐 비슷해. 진짜 이거였어요? 맞아. 이런 거야. 이랬는데 인기 많았다고요? 말이 안 근데 돼. 당시에 사격이 얼마나 댄스가 없었냐면 뭐 김추자 씨 이런 분들은 이렇게 추는 춤이 북한의 간첩인데 그래. 신호다라고 오해할 정도로 신호다 이럴 정도니까 이게 아 진짜. 지금 상상을 하면 안 되지만 그 전에는 그냥 서서 이런 마이크죠. 이런 마이크 앞에서 그냥 이렇게 하고 부르는 정도인데 지금 일신한 네. 그 당시에 166이면 굉장히 큰 거죠. 흔드는 게 그런 분들이 춤을 추니까. 김혜성 이 기자님. 펄 시스터즈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커피 한 잔이라는 곡으로 데뷔를 했는데 68년 12월에 데뷔를 해서 69년 7월에 리사이틀 공연을 해요. 근데 리사이틀이 열렸던 4일 내내 3,000석 객석이 다 와우. 또 이 리사이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경력 있는 가수들만 열 수 있었던 그 당시로선 그랬는데 데뷔한 지 1년도 안 된 펄 시스터즈가 이곳에서 4일 동안 리사이틀을 열었다는 것은 정말 굉장한 이슈였었고 지금의 인기로 따지면 뭐 소녀시대 정도다라고 보더라고요. 사실 당시에 펄 시스터즈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지금 아마 핑클이 걸그룹 중에 최초로 가수왕을 받은 걸로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그 핑클. 네네.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펄 시스터즈가 69년도에 가수왕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경합을 누구랑 벌였냐면 이미자 씨랑. 당시에는 트로트가 주류를 이뤘고 엄청나게 인기를 얻었는데 이미자 씨는 당연히 자기가 상 받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펄 시스터즈 호명을 하니까 이미자 씨 그냥 퇴장해버렸고. 그런데 펄 시스터즈가 데뷔하는데 도와줬던 숨은 조력자가 있었다고 하는데. 네, 바로 조영남 씨입니다. 네, 이 두 분은 미팔군 쇼단에서 공연을 하면서 만났다고 해요. 그래서 조영남 씨가 방송국 PD를 소개시켜줬고 PD분이 그 자리에서 펄 시스터즈라는 이름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바로 방송계로 데뷔를 했다고 해요. 아 그렇구나. 아니 근데 아까 저고리도 그렇고 이게 뭐 시스터즈 시리즈처럼 이렇게 뭐뭐 시스터즈 아니면 뭐 자매 뭐 이렇게 같은 이름이 많은 지금도 것 있잖아요, 같은데. 시스타.
어울려. 약간 비슷한 의미에서. 아무래도 좀 특별한 이유가 뭐랄까 있나요? 뭐 자매라든가 실제로도 자매끼리 뭐 사촌끼리 이렇게 어울리는 경우도 그 전혀 다른 경우에도 자매라고 붙이기도 했는데 좀 친근한 그런 의미로 그런 이름을 많이 붙였고 당시에는 영어로 되어 있는 그 명칭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70년대 하나의 이건 에피소드인데 70년대 그 외래어 추방해가지고 국가적으로 좀 이렇게 외래어 쓰는 거를 추방하던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저고리 시스터즈가 딱 맞는 거죠 그때는. 저고리 되게 궁금하네. 너무 좋아하세요. 좀 찾아줘 좀. 좋아하셨나 봐. 저거리 시스터도 그 실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색 올라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시에 이제 뚜아의 무아 이거는 이제 너와 나로 이렇게 개명을 하고 뚜아의 또 뚜아의 무아. 어니언스는 양파대. 임창기의 이수영 멤버였잖아요. 예를 들면 라나의 에로스포라고는 있어요. 라나의 에로스포. 이게 이태리어 말로 개구리와 두꺼비라는 말입니다. 라나의 에로스포. 되게 다르다. 그리고 뭐 장기현 씨가 했던 아까 템페스트. 장기영과 템페스트 아이들 뭐 나왔는데 템페스트 폭풍이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외래어 명칭이 굉장히 많았는데 전부 한국어로 우리말로 이렇게 개명하는. 그럼 만약에 이제 요즘도 이렇게 막 국어 사랑해라 그러면 트와이스는 2배. 더블 안 되죠. 2배. 더블 안 되는 거 2배로 가는 거. 포미닛은 4분. 와. 미스 A는 A양. A양. 어머. A양 바꿀 수 없어요. A양. 위너는 승리자들. 빅뱅은 대폭발. 대폭발이 부릅니다. 거짓말. 와, 다르다. 너무 많다. 사실 이런 해석을 노려서 만든 그룹이 컨트리 꼬꼬거든요. 손딱. 네, 손딱을 일부러 그렇게 좀 해석을 하게끔 바라는 마음을 이름을 지은 건데. 야, 재밌네요. 네. 그리고 또 펄 시스터즈는 해외 진출까지 성공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70년대 일본에 진출했습니다. 매니저도 당시 없이 일본에 진출했는데 경쟁력이 있었어요.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키도 크고 늘씬하고 최초로 댄스 걸그룹이었기 때문에 72년대 가요 경연대회 신주쿠 페스티벌에서 달에 젖은 꽃으로 은상을 수상합니다. 그리고 이듬해에도 사랑의 교실이라는 노래로 공동 국제가요제에서 특별상을 받았고 근데 일본에서도 잠깐이지만 굉장히 활약이 뛰어났습니다. 당시. 대단하다. 그 정도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 한류의 원조가 원래 윤사마 아닙니까? 사실은 윤사마가 아니고 펄시스터즈가 맞거든요.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펄시스터즈는 74년도에 미국으로 건너가요. 그래서 컬럼비아 레코드와 계약을 하고 콜롬비아를 그쵸. 굉장히 유명한 건데. 유명하네. 그리고 그 이듬해인 75년에는 브로드웨이 쇼까지 출연을 해서 굉장한 화제를 모았어요. 브로드웨이. 이게 맨해튼 뉴욕 타임스 이게 광장 주변에 있는 극장가들 있잖아요. 이게 그냥 뮤지컬뿐만이 아니라 그냥 뭐 연극 아니면 버라이티 쇼도 굉장히 많이 공연을 하는데 이렇게 화려하고 상업적인 이 내용의 작품을 주로 올리는데 거기에 저희 선배님들이 올라가서 공연을 했다니까 대단하시고. 우리가 빨리 자극을 받아서 저희들도 해외 진출을 지금도 하고 있지만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현재 두 분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배인순 씨는 뭐 지금은 거의 활동이 없고요. 배인숙 씨는 결혼해서 미국에서 주로 생활을 했고 평탄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한국에 와서 2년 전에도 방송 출연 관련해서 제가 이제 만나서 좀 얘기를 좀 했는데 여전히 그 뭐 예쁜 모습은 그대로고요. 그러니까 언니가 이제 갑자기 결혼을 해버리는 바람에 혼자 됐잖아요. 그래서 솔로로 활동을 했어요, 80년대. 누구라도 그러 맞아요, 그 노래. 그게 굉장히 많이 알려졌죠. 생각이 난다. 부담스러워 하시고 계세요. 그게 프랑스 시인이라는 그 샹송을 본인이 직접 번안해가지고 부른 노래인데 굉장히 히트했던 노래고요. 기회가 되면 방송 활동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나이도 있고 지금 아마 조용히 또 가정에 충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 다시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방송에서 뵐 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조 걸그룹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분들이 있죠. 바로 80년대 소녀시대라고 불리던 희자매입니다. 네, 맞습니다. 희자매는 인순이 씨, 이영숙 씨, 김효선 씨로 꾸며진 여성 3인조 그룹인데요. 78년도에 데뷔를 했어요. 근데 데뷔곡이 바로 가요 차트 7주 연속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막 디스코풍으로 빠른 댄스를 쳐가지고 80년대 소녀시대라고 불리는 탑 그룹이었다고 합니다. 뭐 걸그룹 인기 척도는 뭐 군부대 아까 말했지만 군통령인데요.
아마 원조 군통령이 아닐까 싶은데요. 군 유은 공연을 150회 이상. 3년. 누구 웬만한 사람 이때 군복무 기간 3년이었거든요. 네. 같이 입대해서 이분들은 이제 명예제대증을 줘도 맞네. 되는 거죠. 근데 혹시 강 기장님은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군대에서? 아니, 저는 아쉽게도 희자매가 활동했던 시기가 짧았어요. 78년에 희자매로 결성돼서 거의 한 2년, 3년 못하고 이제 해체됐고, 저는 군 생활을 이제 80년대 중반에 군 생활을 마쳤는데, 저는 최전방이었기 때문에 이문경은 많이 봤지만, 희자매는 본 적이 없고, 애모, 김수희 씨 노래가, 이 노래를 임진강가에서 보초 쓰면서 그 노래가 엄청 울었어요, 사실은. 군대 생활 하면서. 그게 슬프게 다가왔고, 그게 이제 대북 방송의 노래를 많이 틀었거든요. 그 노래를. 그래서 그게 굉장히 지금 이제 군 생활하면 기억이 나고, 희자매는 뭐 이문공연 때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때 당시에 또 희자매가 이렇게 인기 있었던 비결이 뭔가요? 그 멤버였던 김효선 씨가 자신들의 인기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때는 전부 통기타 가수나 아니면 얌전히 서서 그냥 노래만 하는 가수가 많았다. 그런데 우리는 외국 문화를 많이 봐서 노출을 많이 했다라고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사실 그 시대는 여성이 자신의 몸을 노출한다는 것이 굉장히 뭐랄까요? 좀 꺼려질 수도 있는 좀 부끄럽거나 수치스럽다 뭐 이런 것과 많이 연결되던 시대였는데 되게 당당하게 노출을 시도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인기를 끌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전 아직도 이 희자매가 강력하게 제 뇌리에 남아있는 게 뭐냐면 세 분의 여성분인데 인순이 씨가 가운데서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하셨고요. 양옆에 날개처럼 서 있었던 두 분이 혼혈 같은 느낌이기도 해요. 굉장히 이목구비가 뚜렷해서 이렇게 노래를 셋이서 하시는데 사내들의 실버들 막 이러는데 야 아주 그게 어렸을 때도 저 누나들이 마치 무슨 하늘에서 나온 무슨 내려오는 사람들처럼 굉장히 막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막 이렇게 스팽클 그런 드레스를 입고 노래를 했던 무대가 기가 막혔어요. 아니 근데 희자매가 인기를 확 끌었던 것 같은데 왜 갑자기 해체가 된 거죠? 79년에 인순이 씨가 희자매에서 탈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 1집 2년이라는 곡으로 솔로 데뷔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83년도에 그 밤이면 밤마다 그 곡으로 7대 가수상을 수상하면서 굉장히 인기 가수 대열에 바로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인순이 씨 인기가 대단해가지고요. 원래는 그 당시에는 다 백업 댄서들이 방송국 소속이었어요. 전속무용단들이 했는데 인순이 씨는 이제 독보적인 퍼포먼스를 위해서 리듬 터치, 인순이와 리듬 터치라는 그 개인적인 백업 댄서들, 당시로는 되게 드문 현상이죠. 여기 출신이 또 대단한 춤꾼들이 있습니다. 바로 김한선 씨, 이준호 씨. 사실 유명한 가수들 중에 백업 댄서 출신이 많아요. 그렇죠. B 씨는 이제 박진영 씨와 박지윤 씨의 백댄서였고요. 그리고 클론의 구준엽 씨와 강원래 씨는 현진영 씨의 백업 댄서, 현진영과 와와라는 그 백업 댄서의 이름을 갖고 활동을 했었고요. 또 2기가 김성재 씨와 이제 이현도 씨, 듀스, 그리고 이제 김종민 씨, 그리고 진우션의 션도 현진영과 와와 3기. 와. 네. 그리고 가희 씨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가희 씨. 김종민 씨, 휘성 씨가 또 백업 댄서 출신이고요. 아 휘성 씨도 네. 그렇군요. 저 SM 선배님들 중에서도 윤호 씨는 다나 씨의 서브 래퍼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신화의 에릭 씨하고 앤디 씨는 SES의 백업 댄서 출신이에요. 맞아. 야, 근데 진짜 백업 댄서 하는 게 가수의 등용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김한선 씨는 어떻게 그렇게 가수로 올라서게 된 건가요? 김한선 씨는 어떻게 그렇게 가수로 올라서게 된 건가요? 그 친이모가 고한백 지금 돌아가셨죠. 인순이 씨 프로듀싱을 했던 분이에요. 그분이 아까 얘기했던 인순이와 리듬 터치 할 때 그걸 결성할 때 이준호 씨하고 조카 김한선 씨를 거기에 이제 백업 댄스로 기용을 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인기가 굉장히 있었고 그러다가 김한선 씨가 저 솔로로 데뷔를 할 때 인순이 씨하고 이제 결별하게 되는데 인순이 씨가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한마디 한 게 있어요. 뭐냐면 당시에 그 한백희 씨, 김한선 씨 이모가 자 너는 지는 해다 이제 김한선이 뜨는 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그것 때문에
정말 노력을 많이 해서 지금의 내가 있다. 어. 그래서 오히려 고맙다. 이렇게 그때 자기에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독하게만 먹고 살아남지 못했을 거란 얘기예요. 네, 자극제가 되는. 희자매 그리고 인순이 씨 그리고 김한선 씨를 만든 고 한백희 씨 어떤 분이실까요? 대한민국 최초 여자 매니저 1호이고 70년대엔 직접 가수 활동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후 매니저로 전업을 한 이후에 희자매를 결성하면서 인순이 씨를 발굴했고요. 희자매 해체 후에 인순이 씨와 리듬 터치를 만들면서 김한선 씨와 이준호 씨에게 춤과 노래를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백희 씨는 김한선 씨를 아시아 최고의 가수로 키우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태였고요. 그래서 혹독한 연습생 생활을 시킵니다. 당시 김한선 씨가 했던 말이 가수 데뷔를 준비하는 3년 동안 집에도 한 번도 못 갔고 15살 때부터 20살 중반까지 친구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저도 그게 기억이 나는데 사실 저도 그 인터뷰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그런데 이모가 김한선은 말을 못하는 줄 알았어요. 말을 전혀 못하게 모든 거는 그 이모가 직접 통해서 인터뷰를 할 때도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실수하지 않도록 그 정도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했던 분이 대단하신 분이네요. 철저한 관리 또 하나의 예가 있는데요. 고 한백희 씨는 김한선 씨가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던 시절엔 그 92년도에 홍콩 진출을 앞둔 그 시절에 김한선 씨에게 이슈를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기획 은퇴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김한선 씨는 그때 당시를 회상하면서 그때 울었는데 슬퍼서 운 게 아니라 괴로워서 울었다고 그때를 떠올리게 됐을 것 같아요. 이 고 한백희 씨의 이야기를 저는 사실은 김한선 씨한테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많은 걸 들었어요. 사실 이 이야기가 무진장 재밌고 흥미롭고 놀랍습니다. 사실. 그랬을 것 같아요. 충격적인 에피소드도 좀 있나 봐요. 정말 많아요. 왜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한백희 씨의 개인적인 여성으로서의 사랑, 삶, 이 자체가 정말 영화 한 편이에요. 예. 고 한백희라는 프로듀서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대한민국 최고의 디바 인순이 씨와 김한선 씨가 존재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또 생각을 프로듀서 입장에서 한번 해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더 혹독하실 예정이신가요? 제가 CIVA를 너무 풀어준 것 같아요. 조금 더. 약간 노래하는데 좀 확실하더라고요. 네, 안 되겠어요. 본인이 하기 싫은 부분에 눈빛이 타이트하게, 타이트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약서부터 다시 뜨시고 하나. 앞으로 모든 인터뷰는 제가 하고 아이들은 말을 못하게. 핸드폰 뺏고. 네. 오늘 풍문쇼에서는 2016 걸그룹이 뜬다. 걸그룹의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옛 추억도 떠오르고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풍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은밀하고 궁금한 풍문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